예, 안녕하세요. 윤종무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국내 증시 반등폭이 좀 확대돼서 주말 조금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부터의 재료, 일부 재료가 이제 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강한 반등이었던 부분, 그리고 다우 쪽에서의 흐름, 그리고 또 유가 부분의 급등을 이겨낸 그러한 상승이라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앞부분에는 시장 상황, 시황부터 좀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는 지난 시간에 그 매집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승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매집주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집주들의 흔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부터 이제 만약에 반등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매집주가 아닌, 그러니까 좀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떠났다 하는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과연 어느 선까지 반등이 나올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서 반등장을 이용한 이제 종목 교체 방법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칠판을 활용해서 시장 상황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우리가 유럽 쪽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리고 유럽에 이제 인상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놓고 보도록 하면요. 1. 금리.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그렇다면은 약달러 기조 부분, 우리가 했던 약달러 기조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유가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하락을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까지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금리의 인상 부분이 단행이 됐고, 하지만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출을 해줬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달러 기조 자체가 약달러가 아닌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는 그 흐름.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가가 급락이 나오게 됐죠.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또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반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그리고 또 유가 급락 이후에 몇몇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그 반등 추세 흐름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이러한 부분의 악재를 가지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눌려버리는, 특히 국내 증시 1% 수준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조금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준점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또 놓고 보셔야 되냐면, 앞선 시간에서부터 약달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그리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 요인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다우지수의 하락 요인 부분, 약달러라든가 유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의 문제였다면 다우지수도 엄청난 반등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유가가 밀려 내려갈 때에도 다우 반등 나오는 것 같더니 꺾여버리고, 그죠? 오히려 이제 오늘 아침 다우지수 기준에서는 유가가 급등으로 또 돌아섰어요. 이란이 미사일 또 발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우지수는 또 멀쩡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사실상 약달러와 원자재 이러한 부분의 요인이 아닌 다우만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기준을 좀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가 어찌됐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해서 하락률이 무려 9%에 달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또 다행스럽게도 탄력적인 반등을 줬습니다만, 어찌됐건 저점이 다시 이탈이 되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9% 수준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그것은 굉장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들의 문제 때문에 무슨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만 시장의 바닥을 찍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자료들을 놓고 보면서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우지수가 왜 밀려 내려왔는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왜 밀려 내려왔는지, 거기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올지를 파워포인트를 놓고 보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글로벌 증시 2008년도 5월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입니다. 국내 증시 잘 버팅기고 있었는데요, 5월 19일 고점 이번에 1900 정도 찍어준 이후에 밀려 내려온 폭이 장중에 이제 그 149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무려 21.34%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이 사실상 다우 기준이나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1.5배에서 2.5배의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3월 17일 이후에 5월 19일까지 고점을 찍을 때 똑같은 등락이 나왔던 국가입니다. 일본 증시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일본 증시의 2배가 하락했다는 부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우 대비해서 상승 나올 때 반등폭이 1.5배 수준, 그러니까 다우가 12% 오를 때 독일은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밀려 내려갈 때는 뭐 다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동반적인 그 밀림 흐름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만 유독 더 밀려 내려갔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증시의 정세가 뭐 굉장히 안 좋아졌느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그 수요일 이후에 조정을 받은 폭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다우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의 하락률이 나온 부분하고요. 일본 대비해서도, 니케이 대비해서도 오히려 2배 이상 똑같이 움직였던 국가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진짜 문제겠느냐 부분을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놓여져 있던 악재, 유가가 급등을 한다, 이에 따른 뭐 물가 불안이 있다,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밀려 떨어졌어야죠. 왜 우리나라만 지난주부터 해서 밀려 떨어졌느냐? 이 부분은 2006년 데이터 놓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파워포인트 내용 보시게 되면은요, 2006년도 3월 22일 이때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2006년 3월 22일 날 국내 증시의 종가 지수는요 130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 1300이 이탈된다는 우려감이 확산이 돼 있었는데요. 다른 쪽 국가들의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이 3월 22일 기준이 2006년 1월달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8% 올라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6.1%, 일본 같은 경우는 9.5%, 나스닥은 3.27, 독일은 12.1.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여타 국가들은 글로벌 증시는 강도 있게 올라서는 기준에서 국내 증시만 유독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06년 5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고점을 찍을 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밀려났던 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1309포인트까지 밀려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까지의 그 상승률 3월 22일 대비해서 상승률은 국내 증시가 11.84%,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올라오는 그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1월부터 해서 전부 다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2006년 1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 저점이 1285고요. 그리고 다우 뭐 1661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5월 고점까지의 상승률이 국내 증시 13.87%,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 9.47. 여기서 잘 보시면 다우 대비해서 대략 1.5배, 그리고 나스닥 대비해서는 2배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면 왜 이런지 다시 한번 칠판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칠판을 놓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지우개 굉장히 멀리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3월 달에 2006년도 3월 달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1월 달에 똑같이,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고점 그리고 2006년 1월 고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도 1300까지 해서 9%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 일본, 독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세 달 동안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반등 나왔다 다시 눌리고 했지만은 3월달 초순부터 해서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흘러갔던 움직임 폭 자체가 이러한 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판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기준 바닥 1월달 저점이다 했을 때 이 바닥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반등이 이끌어지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3월 22일에 오히려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1300 근처로 이렇게 글로벌 증시하고 차이가 있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의 질이 좀 많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5년 이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2005년 이후에 10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1% 이상 증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61조 정도의 순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서 끌고 올라간 부분이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2004년도 말에 8조 원 수준에서 현재 기준에 81조입니다. 크게 증가한 부분은 2005년과 2007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해 드릴 때 기관들의 매수 부분이 72조가 넘었었다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연기금의 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2003년도부터 해서 증가시킨 연기금 금액, 뭐 올해까지 기준 잡으시면은 대략 40조 원 가까이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기금과 그 투신권에 합산을 해서 들어왔던 2005년 이후에 2007년까지 들어왔던 금액은 얼마나 되겠죠? 117조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117조. 외국인들이 매도한 그 부분은 61조 수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005년 이전까지는 장이 쭉 흘러가다가 급락의 조정이 나왔을 때 끝부분에 끝자락에서는 누구의 물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미수 물량도 되겠고 신용 물량도 되겠고요. 반대매매 물량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공포심리 그 부분에 따른 투매 물량이 나와야 시장은 바닥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냐면 시장에서 매수 세력이 가장 강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로스커스성 규정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117조를 매수한 기관들보다는 매수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죠. 그렇다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외국인도 보고 기관 내에서도 뭐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운영사도 보고 있을 거고요. 이 정도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한 차례 밀고 내려가게 되면은 투신권의 로스컷 물량이 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로스컷 물량과 플러스 개인들의 미수 물량의 뭐 반대매매라든가 신용 물량의 반대매매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2006년 3월 달에도 그러한 흐름,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급속도로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대형주들의 하락률이 무려 8%, 12%. 이게 개인들의 투매만 가지고 그런 하락률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현대건설 어제 상한가 나왔어요. 오늘도 뭐 긍정적인 흐름 나왔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일 동안에 무려 현대건설을 20%를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개인들의 투매로 밀고 내려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2005년 이후에 기관들의 매매 동향 자체가 시장에서 전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죠? 외국인들의 대차 매도 아닙니까? 외국인들 대차 매도, 그것도 아무 때나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의 로스컷 물량을 받아내는 기점, 2006년 3월 22일처럼 바닥을 글로벌 증시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점에서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기준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의 외국인들 뭐 그 이전부터죠. 계속해서 대차 물량 나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시게 됐을 때는 상당히 시장 바닥에 근접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로스컷 물량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받아낸 기점이기 때문에 반등 탄력도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죠. 글로벌 증시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만 좀 움직임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던 범위들, 그리고 언제부터 다우에 연동이 돼서 우리가 움직였는지 역시 파워포인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증시의 2005년도의 연간 등락률입니다.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다우지수에 우리나라가 연동된 게 아니고요. 나스닥 지수에 연동이 돼 있었죠. IT 거품 이후에 나스닥 지수에 연동이 돼 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20% 상승 랠리 동안에 국내 지수는 59%. 이것이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 기준을 잡다 보니까 3배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5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 1.5배 수준의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요. 2007년도 놓고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도는 나스닥의 상승률 대비해서의 뭐 흐름으로 잡으셔도 되겠는데, 이때부터 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다우 지수의 등락률에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일본에 연동됐던 부분하고는 이제 벗어나고요. 다우 쪽 이런 쪽에 이제 연동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두 가지 2005년과 2007년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떤 기준점이 잡히죠? 다우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준의 등락,
2.5배 정도 수준의 등락 이렇게 표출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우가 왜 빠졌는지를 좀 알고 보셔야 됩니다. 다우 왜 빠졌을까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 원자재 가격 내려오지 유가도 이제 뭐 급반등이 나왔지만은 유가 부분이 급락 나오지 않았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왜 다우가 반등이 크게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우 지수 오늘 아침에 올랐죠. 올랐는데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 부분이 상승이에요. 엄청난 상승. 그렇다면은 앞선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 요인의 핑계거리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 아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칠판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제가 두 가지만 딱 적겠습니다. 기존에도 다우 지수가 밀려 떨어진 게 뭐였다? 첫 번째 서브프라임입니다. 서브프라임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악재 요인 이거 저거 저거 이거 뭐 다 갖다 붙이는데 사실상 서브프라임 바닥 찍은 3월 17일 이후에 5월 달까지 상승 랠리 나올 때 유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유가 2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기준에 있어서 유가가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유가 부분만 문제가 된다. 지표가 한 달, 두 달 늦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심리 불안감이 쌓이게 되는데 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면은 다우지수 대비해서 밀려 내려간 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니케이도 그냥 와장창 무너져 있어야 돼요. 근데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절반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얘네는 뭐 물가 영향 안 받아요? 유가 영향 안 받아요? 원자재 영향 안 받습니까? 물가 상승률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강달러 기조로 일부 돌아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엔화 부분이 약세 기조로 다시 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95엔에서부터 108엔까지 반등이 나왔다. 지금 106엔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오니까 토요타 수출주,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니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감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쪽의 문제, 다우 쪽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였다면 니케이도 1사분기처럼 똑같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 지수가 15에서 16% 밀려 있어요. 그리고 1사분기 저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그죠? 1사분기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저점 찍은 게 더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 잡으면 다우하고 2배만 잡더라도요. 우리나라 저점 대비해서 10% 더 밀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공통적인 악재라면은. 근데 이 15% 밀려 내려갈 때 미국의 금융주들이 어땠는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보여드릴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서브프라임 실물 경기로의 전위 부분 부각되면서 18% 하락했죠. 여기서 반등 나온 부분은 금리 부분의 인하 이러한 요인들 가지고 제한적인 반등 범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글로벌 증시는 3월 17일 날 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의 하락 부분이 대략적으로 놓고 보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한 18% 수준이 됩니다. 반등 나올 때 12%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늘려 내려온 부분이 16% 하락인데 11,600포인트 대비해서 5% 이상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의 바닥은 거의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다우 시총 대비해서 금융주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30% 가까이 됐습니다. 30%.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는데 이번 5월 달에 반등을 주었을 때 금융주들이 뭐 앞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쭉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다시 이 고점 5월 2일 고점부터 해서 금융주들 밀려내려온 거 보세요. 29%입니다. 그럼 30% 기준 잡으면 4월 30일 그리고 5월 2일 15.78% 비중이니까 30% 기준 잡으면 다우 15% 조정 중에서 4.5%의 조정은 금융주가 끌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융주가 물론 유가의 영향도 받고 원자재 영향도 받겠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민감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금융주들의 실적도 이 정도 부분이고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와장창 깨져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깨지고 지난 1사분기 대비해서 제한적인 범위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어떤 게 되죠? 3월 17일 베어스턴스의 매각 기준에서부터는 일단은 서브프라임 관련된 문제는 프라임까지 연동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이제는 아니다.
미국 자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 있어서는 미국 대비해서 1.5배나 2배 빠진 국가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실적이 금융주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투자 심리를 또 악화시킨 쪽이 어느 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그래도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동차 업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다라고 하지만 5월 달에 이 4월 30일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거 보세요. 62%예요. 물론 시가총액 비중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너럴 모터스 GM 쪽에서 62% 하락을 했다?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금융주들이 4.5% 이상을 끌고 내려가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다우가 15% 수준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원자재나 유가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약재입니다. 그게 왜 약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3월 17일 바닥 찍고 5월 달까지 올라올 때 이러한 유가 부분이 그동안에도 계속 20%씩 올라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CRB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절반 이상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물가 불안이 아니고 지금 지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봐야죠?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요즘에 정보 구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일단 놓고 보시게 되면은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 11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융주 실적이 나왔어요. 11월 결산법인은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기준이 되죠. 근데 2, 4분기 실적이 2007년 2분기 대비해서 리먼브라더스는 지금 적자 전환까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의 실적이 나오게 됨으로써 6월 달 중순에는 일단은 어떻게 됐죠? 불확실성 해소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놓고 보시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2분기 예상 실적이 되겠는데요. 순손실 리먼브라더스에 대해서 순손실까지 기준을 놓고 잡았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당 순손실이 더 예상치보다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이 부분 가지고 리먼브라더스 실적이 나온 그 시점 가지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리먼브라더스의 실적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12월 결산법인의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언제냐? 11월 결산법인 실적 나왔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멈춰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6월 달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온 거는 12월 결산법인 2,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미국의 금융주, 그 실적에 대해서 하향 전망치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 표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와야 될 12월 결산법인의 2, 4분기 금융주들,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일단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요. 7월 16일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16일, 17일, 18일 다음 주면은 이렇게 된다면 미국 금융주들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것이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 어떻게 돼요? 30% 수준 밀려 내려왔던 미국 금융주들이 낙폭이 다소 제한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때문에 밀려 내려왔었던 미국의 전체적인 다우지수 부분은 반등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2분기 예상 순이익, 주당 순이익 부분 보면요. 아쉽게도 메릴린치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요. 전년 동기 2달러 24센트 흑자에서 적자 전환 기준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0.75%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는 그러한 그 실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와장창 무너 내려간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이 하락 추세는 똑같았죠. 그렇지만은 움직일 때 등락폭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의 금융주의 실적 부분은 더 이상 서프라임의 악재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그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국책 모기 업체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그 돌발적인 발언을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부분이 나왔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안정 추세를 또 나스닥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반등 나왔다 이제 지금 좀 멈춰져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도 조금 더 여력이 생겼다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번 그 바닥 기준은
다음 주 정도면 가격적인 바닥보다도 이제 돌려질 수 있는 바닥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준 놓고 보실 때 역시 다음 주에서는 일단은 시장의 바닥을 한번 인식을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와줄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2007년 이후를 기준을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2007년 이후에 1800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6, 7월 달에 끌고 올라갔었던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바닥 찍고 돌려졌을 때 1800 이상에서 또 2000포인트까지 끌고 올라왔었던 기관들의 매수는 사실상 지난해 대선이 없었으면 이렇게 무모하게 윗배팅을 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어찌됐건 그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이라든가 또 올해 들어서의 연기금 쪽에서의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 1800 이상에서도 진행됐다라는 부분들 이것을 감안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1800포인트 이하는 언제든 과매도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초록색 색깔 놓고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2007년 8월 16일과 17일이죠. 이틀 동안에 200포인트 빼놓고 그 이후에 돌려진 폭은요. 하루 만에 1700까지 다 돌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5거래일 정도 수준에서 1800포인트까지 돌려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지난 2008년도 기준이 되겠죠. 지난번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요 기준입니다. 1900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2008년도에 추가적으로 1800 미만으로 내려왔던 기준.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은요. 다시 3월 17일 바닥 찍고 돌려질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V자 형식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밀려 떨어진 구간, 특히 이제 이 파란 색깔로 쳐드린 부분은 1660포인트가 되는데요. 2주 정도 기준에서 밀려 떨어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려지는 기준도 다음 주 후반 혹은 다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거래일수 기준으로 6거래일, 7거래일 요 정도 수준이면은 1660까지 그리고 1800포인트 기준까지는 급격하게 과도하게 어떤 문제요? 전체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아닌 미국 쪽만의 문제, 미국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펀더멘털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V자형 반등, 앞전에도 3차례 나왔죠? 이번 기준에서 안 나올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무모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겠지만은 현재 기준에서는 V자형 반등을 충분하게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칠판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칠판에서 정리해드리는 기준 잡게 되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엄청나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장이 시끄럽고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시장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툭 하면 이상한 시장 관심이 돌려줄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시장의 그 분위기를 돌려버리죠. 지금 사실상 경기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상수지 적자도 6개월 연속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부풀려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증시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정부의 또 재정부의 정책 자체가 어떻느냐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환율이요? 환율 지금 일시적으로 1000원 공방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환율을 900원까지 끌고 내려간다. 이건 오히려 난리가 또 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놓고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칠판에 적어드려 볼게요. 영업이익 1사분기 영업이익이 5,300억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사분기 환해지에 대해서 손실난 거 재정부가 급작스럽게 3월 달에 그냥 환율 빡 끌고 올라가서 손실난 게 얼마냐면은 1,390억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 예? 환해지를 내놨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재정부에서 경기 살려보겠다. 그 나쁜 정책인지 좋은 정책인지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구두개입 나오면서 3월 초순에서부터 900원에서부터 1,050원, 1,055원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환해지에는 이 애꿎은 현대차만 2,390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 구간의 환율, 안정적인 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1,000원에서 1,050원 정도의 밴드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을 1,000원 미만 950원, 900원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갈 것 같았다면은 재정부도
많은 정책이 밖에 있어야죠. 하반기 정책 동향 자체 추진 부분, 내놓은 부분이 더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지금 어제 금통위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환율을 깨고 내려간 이유 중에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가 불안 때문에 환율 두들겨 맞은 거죠. 물가 불안 때문에 환율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환율 올려놔갖고 더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해갖고 물가 잡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거요? 경기 성장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액션이 없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 기준에서는 유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은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크게 반발이 없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시장에서는 뭐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물가 불안,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환율 문제, 금리 문제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떨어지면서의 부가적인 설명이다. 이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기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밀려 내려온 이유 가장 간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밀려 내려온 이유는 한 가지다. 개인들의 물량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눈에 뻔히 보이는 투신권의 로스컷 물량을 뺏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차 때려놓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종목이 뭐예요? 하이닉스 요즘 뭐 대차 물량 가지고 얘기 많았죠. 요즘 돼서 어떻게 합니까? 로스컷 물량 기관들 오늘은 좀 매수를 했어요. 어제까지 그냥 기관들 로스컷 물량 막 쏟아졌죠. 투신권에서. 그거 그냥 막 외국인들 다 집어먹은 거 아닙니까? 너무 질이 안 좋다는 평가를 내려드리는 이유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 펀드의 지금 주식 비중을 90% 이상으로 92, 3% 이상으로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마지막 단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어버린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도 멀쩡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우에 그렇게 깊게 연동되지 않고 잘 방어되던 수준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패닉 상태로 몰아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내게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 시장 바닥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주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융주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하겠습니까? 내 종목이 계속 같이 가줘야죠. 지금은 낙폭 과대주들부터 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종목을 언급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 칠판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에 24% 올라온 D 판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D 판매라는 업체가 있어요. 24%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틀 동안의 상승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저 고점에서부터 쭉 미끄러 내려온 게 아직도 45% 수준의 하락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최근입니다. 최근. 어마어마하죠. 24%를 돌렸는데도 아직도 45% 이상, 47% 이상 뭐 이렇게 하락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게 7% 이상으로 많은 물량이 지금 떠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한테 물량이 많이 넘어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좀 힘들겠죠.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물량이 많이 떠넘겨져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도 나올 물량들이 제한적이다. 혹은 시장이 반등 기조로 연출이 되게 된다면 매도하는 쪽도 이왕이면 위에서 매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적인 반발 탄력으로 24%씩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뭐 일부 적정 구간까지는 돌려질 수 있을 겁니다. 뭐 나머지 뭐 H건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개인들한테 수급이 떠넘겨지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반등은 쭉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면요. 최소한 지난주 화요일 날 종가 수준 1660포인트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뭐 코스피 200 종목이다. 그러면 꽉 붙들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요. 1660포인트까지 혹은 1700까지 시장 돌릴 때 요 종목군들 어느 종목이든 다 쫓아 올라온다. 스타트만 차이가 있지 쫓아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1800에 대한 그 밑으로 밀려 내려왔던 과매도 권역을 벗어나는 구간 그러한 구간에 놓여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주가 누군가가 매집을 했어야 그 주가를 땡기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한테 7%씩 떠넘겨준 물량이 그게 어떻게 그거를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 종목군들은 그런 종류를 준비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윗부분에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매집 종목 흔드는 과정, 그걸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 지난주가 되죠. 지난주 시간에는 매집은 돼 있는데 시장이 눌려 내려가서 동반적으로 끌려 내려갔지만 향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군들, 그 매집주를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떠넘긴 종목군들, 시장 반등일 때 반등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 이제 종목을 세 종목 정도에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그렇다면은 올해 들어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접어든 7월달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많았던 종목, 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많았던 종목, 지분율 기준에서 또 매도가 많았던 종목, 이런 종목은 조금 기본적인 반등 이후엔 피해가자.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을 잡아드릴 거냐면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평균 단가보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의 반등 이후에는 종목을, 업종을 일부 바꿔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우고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또 기자분들도 반성해야 되고, 증권사 애널분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장이 너무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후행성. 예? 너무 후행성이고, 너무 또 기술적 분석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보조지표도 활용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에 사실상 미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다우지수가 원자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다우의 금융주들의 문제 때문에 밀려 내려가고요. 거기에 글로벌 증시가 예전처럼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동조화돼서 밀려 내려갔던 그런 기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 구간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와장창 무너졌는데, 그렇게 놓고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종목별로 별의별 악재가 다 나와요. 별의별 악재가. 근데 그 악재 때문에 밀린 게 아니죠. 그냥 시장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뭐 현금 비중 확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8월 달에 16일, 17일 와장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얼마였죠? 그때 1600포인트였죠. 1620포인트 때. 거기서부터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20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400포인트가 한 달 보름 만에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많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주도주 사라, 주도주 사서 갖고 가라, 가치주 투자해라, 중장기 투자해라, 그럼 무조건 수익 난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 와장창 깨지니까 거기다 대고 왜 손절 안 했냐? 위에서 잘랐어야지. 지금요, 옵션 상품 있잖아요. 예? 지수 옵션 상품 몇백 배짜리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에서 계속 잘라 내려올 수 있었던 기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전체 시장 개인 투자가분들의 9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왜? 지금 가장 잘난 투신권들도, 주식 비중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90%가 넘는다니까요? 그죠? 그럼 기관들도 90%가 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45% 수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 45% 지분 갖고 있는 그쪽 친구들은 왜 손절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랍니까?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포스코는 안 그래요? 현대중공업 안 그렇습니까? LG전자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만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후행성으로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럼 그 전에 얘기해 주든가. 그죠? 오늘 같은 날 쪽집게 라면은 월요일날 무조건 빠지니까 오늘 그냥 와장창 패대기 치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예? 목요일날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날. 또 수요일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등 쭉 나오다가 갭상승 나오고 반등 나오다가 이랑 그냥 미사일 한번 빵 쏘니까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밀려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날 딱 종가돼서 그러죠. 이런 때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후행성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와서 드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지금 기준에 가장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요. 내 종목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내 종목이 세상에서 제일 밉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그냥 막연하게 미울 거예요. 왜? 나한테 손실이니까. 근데 남의 종목은 막 상한가가 나요.
알고 보면 걔도 와장창 빠진 건데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뭐 얘가 더 세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스타트 반등에. 그리고 그 종목 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갖고 계셔도 중간에 한번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은 아 진짜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 또 잘라요. 앞으로는 매매 잘해야지 하면서 조금 올라오면 자르고 또 밑에서 또 다시 잡으려고. 아닙니다. 이번 지수 반등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V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1800 아무리 못 잡아도 1660에서 1800 기준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인 반등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종목 다 갑니다.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잘 매매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죠. 매매가 힘드셔서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이번 반등일 때 이제부터 잘한다 해서 막 매매하셔가지고 뒤에 가셔서 아이고 이거 같이 투자할 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마지막 내동 매매만 자자자. 그리고 이제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종목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 이제 종목명은 밝히기가 그래서 그냥 이제 W3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나왔어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W증권사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증권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떠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2007년 6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물량을 다시 뺏겼죠.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개인들이 떠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떠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시장 흔들릴 때 오히려 그냥 바바박 하고 깨지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외국인 뭐 기관들이 일부 들어올 때 반등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11월 달 시장 고점 찍을 때에도 개인들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요. 3월부터 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6%대 이상 뺏겨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5월 20일 그 23,550원 이 가격 대비해서 7월 8일 장중저점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시장 하락률 수준뿐이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증권사 한번 볼까요? 얘는 M증권사입니다. 얘 아주 못됐죠? 지난해 하반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50만 주 3.76%를 개인에게 떠넘겼어요. 떠넘기고요. 2008년 4월 4일부터 2008년 6월 11일까지 역시 250만 주 6.26%를 또 떠넘겨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때 올라갈 때 정확하게 빨간 색깔로 쭉 뻗어 올라가는 기준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서부터 해서 계속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개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시장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빠집니다. 33%, 뭐 48% 이런 식으로 빼다가 추가적으로 두 번째 구간에서 또 두들겨 패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밀려 내려온 것만 앞선 W증권사는 25% 하락인데 시장 21% 빠질 때 두 번째 M증권사는 어떻게 돼요? 49%의 하락이죠. 얘도 그러니까 가격적인 반발력 기준은 뭐 12만 원 수준까지도 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 이상의 추세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힘들 수 있다. 다시 결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두 개의 증권사 기준을 놓고 보셨을 때에도 매집된 종목과 매집이 안 된 종목 가장 최근의 흐름 자체도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등락률 자체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25%와 49%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집주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 특히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종목이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 어디까지? 최소 1660에서 1700까지는 시장 반등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수급은 그 이후의 흐름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종목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사의 수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 보면은 저는 진짜 지금도 아주 그냥 속이 찢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못된 짓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A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 오너께서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셨어요. 구속이 되는 그런 아픔까지 있던 종목입니다. A사 실질적으로 H사죠. 이거 H사인데 한번 잘 보세요. 개인들에게 얼마나 떠넘겼는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3,500만 주예요. 무려 19.44%. 그 당시에는 합병 전의 주식수가 1억 8천만 주였어요. 그 많은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 동안에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라고 나와있죠. 2006년 8월 2일 보호회수 해제. 이 물량이 해제되니까 또 두들겨 패요. 또 그렇게 좋다는 놈을 두들겨 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005년 7월 이후에 4,500만 주. 근데 왜 19.4이냐? 왜? 합병 이후에 2억 3천만 주가 돼버렸으니까. 이거 장내 업체로 이렇게 합병을 시키면서의 과정인데 주가 한번 보십시오.
과간이 아닙니다. 이 못된 것들이 이 당시의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 4,000원 하고 있을 때 이거를 무슨 뭐 엄청난 업체라고 죽어라고 좋다고 이렇게 위로 끌고 올렸습니다. 얼마까지? 371%까지. 그러면 왜 끌어올렸냐?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8,8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왜 8,800원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왜 100%나 높냐 이거예요. 높은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칠판에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지금 이 종목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진짜 피눈물 흘리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15,000원짜리 주가에서부터 2007년도에 시장 날아갈 때도 지 혼자 못 갔어요. 지 혼자. 그런데도 지금도 좋대요. 예? 개인들이 20% 떠안겨져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럼 왜 3, 4천원짜리 종목을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제격 8,800원이에요. 이 수준으로 해놨느냐. 왜 해놨냐면요. A라는 상장 업체고요. B라는 업체 이렇게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H라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B라는 업체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할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G라는 업체죠. 이 G라는 업체가 이 B라는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시킨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규 상장할 이 G라는 업체가 어떻게 돼요? 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 평가 금액 엄청나게 높아지면은 대주주 되시는 분이 그 물량 정리해서 K라는 업체를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K라는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아주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그래서 원래는 다른 지주회사 격인 업체랑 이 기준점에서부터 4년 전에 추진을 했다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요소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엄청 두들겨 맞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가 이번에 2005년도에 이걸 다시 추진을 해서 결국은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가 차트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수청권 행사 가격보다 월등히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이 파워포인트 놓고 보시면은요, 15,000 무려 650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승률로 개인들 현혹시키고 물량 얼마요? 19% 물량 떠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선이래요. 이게 9,000원이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기준이 이게 무슨 뭐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떠넘겨졌는데 뺏어가는 물량도 없다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 초반에 와장창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라인 깨졌네? 역삼각형이네? 지지한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7,000원까지 밀려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호에서 풀린 물량 또 출회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보세요 한번. 얼마 빠져있는지. 고점 대비 76%입니다. 반등 한번 없고 2007년도 장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 혼자 아주 죽어요 죽어. 예?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가분들께 이 종목 이만큼 좋습니다 해놓고 10%씩 막 그냥 개인한테 두들겨 팼어요. 그게 가격적인 반발력은 일부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신 A사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N증권사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스타트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1660, 1700 이 정도 라인 좀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매집주들을 좀 바꿔나가자. 시장의 주도주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놓고 보시면은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금액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7월 11일까지 금액 기준에서 가장 많은 기관들의 누적 순매도 삼성증권부터 해서 쭉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근데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제발 더 확인하십시오. 지분율 기준도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기관 매도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만 뭐 벌써 얼마를 팔았습니까? 25거래일 동안 6조 이상을 팔았는데 그리고 1월 달에만 8조 5천억을 6조 2천억을 팔았는데 뭐 이게 좀 매수가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기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한 130개 정도 종목이 돼요.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가총액 밀려가지고 120개 정도 되려나요? 7월 11일까지 보시면 금호산업, 그 좋다는 금호산업 참여정부 때 무려 1000%, 예? 그룹 시가총액 1000% 올라간 금호산업 11.94% 이번에 개인들한테 와장창 떠넘겼습니다. 하나 마찬가지죠. 대주주 입장에서 물론 뭐 더 영업을 확대시키고 싶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석가
예? 유상증자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설투자비일지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터진 이후에 막 와장창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죠. 먼저 지난주에 보여드린 7,500만 주짜리가 하나입니다. 개인들한테 18.5% 물량 떠넘겨졌고요. 주가 상당하죠 지금. 그리고 삼성증권 뭐 이런 식으로 쭉 놓고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이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가급적이면요.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는 기준점에서 재접근하시든가 아니면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 관점도 수급이 확인되는 기준을 꼭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일 토요일입니다. 매매 못해요. 일요일 날도 매매 못하시고 월요일 날 만약에 시장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주중반에 기관 투자 미국의 금융주들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낙폭과되니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을 누가 끌어줄까? 예? 이놈들이 다 좋다고 해놓고 지는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떠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목군들 다시 한번 그렇다면 매집이 된 종목군들 기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집 종목 누적 순매수 상위 금액 기준인데요. 삼성전자 엄청난 물량입니다. 얘가 지금 상장 주식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억 4천만 주대예요. 1억 4천만 주 중에서 기관이 매수한 것만 지금 380만 주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 포함하면 5% 수준인데 엄청난 매집이에요. 다른 종목의 10% 매집보다도 더 큰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있죠? 현대차 있죠?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삼성테크인, 삼성 SDI.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수출 중에 5개가 수출 관련된 업체 아닙니까? IT와 자동차. 이쪽에 촉각을 맞추셔야 됩니다. 환율이요? 환율 900원대 중반으로 깨질 것 같으면 재정부 장관 이게 아니죠.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 1, 4분기 그리고 2, 4분기에 추진했었던 성장 기조에 맞추는 그러한 정책으로 여전히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은 환율의 이상 급락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와 인덱스 자체가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 잡힐수록 인덱스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약세 부분, 그러니까 환율 상승 부분은 기조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주 꼭 놓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분율이 기간 지분율이 높아진 종목군들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액 기준보다는 이 지분율이 높아져야 긍정적인 거죠. 한번 보실까요? 삼성테크인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에 5,020억, 시가총액 대비해서 15.92% 금액을 매집을 했어요. 주가가 밀려 내려갔죠. 주식 비중으로 놓고 본다면 13%대 매집.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에셋과 외국인 간의 블록딜이기 때문에 조금은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 SDI가 있죠. 거기에 하이닉스 있죠. 거기에 현대차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종목이 수출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정도보다 똑똑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런 쪽으로 쭉 놓고 보셨을 때 윤정도보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수출과 기준점을 금융 쪽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두렵고 불확실성이 있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방송 보시고요. 그 기준점에서부터는 꼭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번 반등에서 매매를 많이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매집주들을 그대로 해오신 것처럼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살아남으실 것인가. 이 기준을 꼭 보시고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겁니다. 10,000원이 지지선이다? 저도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보고 있고요. 기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깨졌다고 내리 점한가 갑니까? 아니죠. 그런 기준점도 놓고 보셔야 될 줄 알아요. 다 놓고 보고 있는 부분보다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수급 쪽에서 또 매집주에서 그러한 그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못해드린 시장 전망과 그리고 종목별로의 AS 그리고 종목의 전망치 부분은 지난주까지 잘 아시죠?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02에 6676에 0100번 전화 주시면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와우넷 쪽에 전문가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무료 방송 진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1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모르시겠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02에 6676에 0100번입니다. 언제든 전화 받아드리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 아주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좀 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